제가 새삼스럽게 제 소개를 하기는 좀 이상하긴 한데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저는 서울에서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로 27년간 일하다가 양구로 귀촌했습니다. 양구로 귀촌한 거는 2008년이고 지금 15년째 횟수로 됐는데 다큐멘터리 작업할 때는 뭐 문화, 역사, 예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나중에는 물은 생명이다라는 그 환경 프로그램을 SBS 물은 생명이다라는 환경 프로그램을 한 6년간 했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고 그리고 뭐 줄곧 자연을 좋아하긴 했지만 아마 그 물은 생명이다를 하면서 더 귀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하루라도 빨리 가야겠다. 계속 자연은 파괴되고 있고 그 생태계는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서부터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2008년부터 들어와 살면서 2013년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주로 정치사회 분야 책을 썼거든요. 한 6권인가? 그렇게 책을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양구라는 그 지역사회 구는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이런 활동, 뭐 문화활동 같은 걸 할 기회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하더라도 뭐 인문학박물관도 있고 보니까 인문학 대학도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양구문화원에서도 뭐 더러 프로그램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하더라도 전부 이렇게 서울에서 강사를 데려다 쓰더라고요. 제가 여기 양구에 살고 있어도 저더러 와서 하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러다가 재작년에 양구문화원에서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해가지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양구문화원에서 이제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글쓰기 강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그냥 있다가 이번에 이거는 고성에 사시는 최동훈 씨라는 작가분이 이렇게 양구 인재 고성을 서로 연결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기획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뭐 서점이나 작가한테 약간의 이제 비용을 대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올해 다시 하게 됐는데 이런 사업을 뭐 꼭 뭐 누가 해주지 않아도 제가 요번에 이거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집에서 뭐 혼자서 강의를 해서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를 하니까 오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 또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했거든요. 이 강의는 총 7번인데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7월에 이제 2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대체로 해보면 1시간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고 뭐 여러 시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간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거를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서 같은 주제로 몇 개로 나누어서 해도 되겠다.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경험에 대한 것도 들어가지고 심화시켜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양구 귀촌 생활을 하게 된 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 하고 더불어서 양구로 귀촌하게 됐을 때 주로 이제 2개의 책을 이제 남편하고 제가 2개의 책을 가지고 왔다. 그 2개의 책을 그 참고로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상당히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었던 책이 이 책이거든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하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리어링 부부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을 이제 우리는 좀 뭐랄까 교과서 삼아서 이러한
이런 삶을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어서 와요. 아유 반가워요. 오늘 달력을 보니까 오늘은 6월 21일 하지더라고요. 낮이 가장 긴, 오늘이 지나면 다시 낮이 짧아지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날씨 굉장히 덥지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와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 도시에 살 때는 그런 절기라든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서 오세요. 이럴 때는 시골에서 살아보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저절로. 절기라는 게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를 여기 살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조화로운 삶을 여러 번 읽었지만 요번에 이제 새삼스럽게 한번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맨 앞에 그 첫 장을 이렇게 들쳐서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거는 내가 쓴 것도 아니고 1930년대에 니어링이 쓴 건데 어쩌면 이렇게 요즘 현실하고도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이들이 월급에 기대어 먹고 살며 도시의 아파트나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한다. 그래서 자기를 옭아매고 있는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데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기를 꿈꾼다.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식구들과 친구들의 걱정 어린 충고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발길을 가로막는다. 그러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보내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정말로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땅을 일궈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힘든 농사일을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은 게 아닐까? 시골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누구한테서 배워야 할까? 등등 이런 그 도시 생활과 결별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몇백 가지가 넘는 이런 의문들이 머리를 채우기 마련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책이 1934년에 이제 미국의 그 공황이 한창일 때 대공황기 그때 이 사람들은 버몬트로 떠났는데 그로부터 거의 90년 정도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목격한 그 미국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오늘도 어떤 분들이 이제 귀촌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제 남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뭐 시골에 가고 싶긴 한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어디 가서 살면 좋을지 잘 모르겠고 뭐 먹고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된다. 그냥 가면 된다 그래요. 자기가 그냥 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안 통하는 소리예요. 그냥 간다는 게. 그리고 저는 저도 똑같았거든요. 막 그런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막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간다길래 따라왔어요. 나는 그냥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 우리 같이 무모한 사람들은 별로 없죠. 이리 재고 저리 따지고 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양구서점에서 이런저런 그 강의를 할 때 주로
뭐 제가 다른 홍보 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주로 제가 아는 분들, 지인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 책을 출판해 주신 도서출판 마을의 최진석 대표님이 멀리 강화에서 오셨는데, 우리 최 대표님도 일종의 귀촌자예요. 농사 지으시는 건 아니지만 강화도에서 사신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 귀촌은 아니고요. 절반만 귀촌하셨어요. 인천에 집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시지만, 이제 거처를 이제 강화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멀리 수원에서 오신 박옥경 씨는, 이 박옥경 선생도 이제 글 쓰고 하는 작가신데, 양구에 귀촌하셨었어요. 과거형입니다. 귀촌했다가 다시 그 수원으로 돌아갔는데, 몇 년 있었죠? 횟수로 5년. 네, 5년 동안 여기서 이제 양구에서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도 있었고, 뭐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양구에서 사시다가 사정이 있어서 다시 수원으로 가서 지금 다시 호시탐탐 이렇게 귀촌을 꿈꾸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웃에 사시는 김용철 화백께서는 여기가 고향이시고, 또 서울이나 수원에 가서, 춘천에 가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신 경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귀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귀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양구서점 김현석 사장님도 20년 전에 어떻게 이제 양구로 귀촌을 하시게 된 경우고, 우리 우종서 선생도 여기 양구 출신이지만 주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지금 이제 고향 양구로 귀향을 하신 거고요. 오늘 여기 구성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귀촌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김재경 선생님도 귀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귀향, 그죠? 양구 분인데 도시에서 사시다가 이제 다시 오신 거예요. 전부 다 귀촌, 귀향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연히도 막 전부 다 다시 그 시골을 택하신 분들이 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이렇게 꿈꿉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저도 그랬는데요. 젊었을 때는 도시가 더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하고 통화를 하는데, 선배가 설마 시골로 갈 줄은 몰랐다. 선배는 굉장히 도회적인 사람이었는데, 도시의 밤거리를 배회하는 게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몰랐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를 알았던 거는 저의 30대와 40대인데 홍대 앞에 재즈바에서 시간을 죽이던, 밤에 오직 술 마시고 노래하는데 전념했던 그 시절에 저를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맨날 그 네온 사인이 그 흘러다니는 거리에서 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시골에 가서 살고 있을까? 그런 그 의문을 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거는 다 젊었을 때 일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노는 것도 막 체력이 붙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옛날처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달라졌다. 나는 보통 늙어서 에너지가 약해졌다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뭐 30대나 40대 사람들보다 에너지가 약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 미친 에너지, 향나게 젖는 그런 에너지는 이제 별로 없어요. 지금도 가끔 노는 자리에 어울리면 옛날에 놀던 가락이 있어서 막 날뛰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심으로 옛날처럼 그게 즐거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이에 맞는 삶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를 뭐 요즘 나이로 치면 저는 한 50대 그 이상의 나이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시골에서 사는 게 편하고 또 어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51세에 저는 여기 왔거든요. 이제 올 때가 돼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여기 올 때, 별 생각 없이 왔지만은 사실 와보니까 현실은 별로 이렇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아까 읽어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뭐,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오히려 월든에 나오는 얘기,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그 사람은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817년에 태어났어요. 1817년에 태어났으니까 벌써 14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미국은 자본주의가 막 상당히 이제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사실 소로가 월든에서 주로 하는 얘기는 자본주의 비판입니다. 자연 내찬과 자본주의 비판을 양축으로 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당시에 아직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이어서 남부의 노예제도를 비판하면서, 이제는 남부도 모자라서 북부까지 노예 감독이 막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보다 더욱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노예 감독으로 부리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부리는 게 요즘 사람들이다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도시에서 살 때 밤을 새워가면서 방송 원고를 쓰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노예로 부리면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주택 할부금을 갚는다, 카드 빚을 갚는다, 뭐 주로 이런 거잖아요. 카드를 막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그거가 바로 자기 자신을 노예로 부리는 노예 감독의 삶이죠. 그렇게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정신은 굉장히 황폐해지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40대 초였는데 쓰러졌습니다. 뭐 그냥 어느 날 일어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봐도 왜 못 일어나는지를 의사들이 잘 몰라요. 사실 의사들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사만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통증 클리닉 같은 데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아픈 채로 몇 개월을 버티다가 결국은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양구 웅진리에 선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스님이 당시에 이렇게 기치료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게 2000년인가 그때쯤이었는데, 기치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명성을 제가 어떻게 듣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백규환 선생이 고문 후유증으로 못 걷게 되셨을 때 여기 와서 저 스님한테 기치료를 받고 걷게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솔깃해가지고 이 절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저 선정사에서 있으면서 스님한테 치료를 받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건강을 조금씩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웅진리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그러니까 산밭인데 지목은 전이었지만 그냥 잡목숲이었어요. 거기를 오랫동안 경작을 안 한 버려진 땅처럼 보이는 거기를 이제 그 당시에 진짜 지금 기억도 나지 않는 굉장히 싼 값에 사게 됐는데, 그거를 살 때는 거기 들어와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산 게 아니고요. 그냥 말하자면 그 절에 일하시던 분이 하도 그걸 사라고 하니까
그분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샀거든요. 그리고 사고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제 생각은 거기 들어와서 산다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거였거든요. 그게 뭐 하다못해 시골 집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냥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거기 놔두고 그냥 서울에 가서 다시 몸이 좀 나아지니까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밤샘 작업을 하면서 원고를 쓰고, 그리고 원고를 넘기고 나면 하루는 죽은 듯이 자고 그 다음 날은 일어나서 스태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쫑파티를 합니다. 이제 뭐 하여튼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막 죽자 사자 술을 마시고 집을 못 찾아갈 정도가 돼서야 술자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이제 기절했다가 그 다음날 낮에 일어나서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 일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생활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2005년에 또 쓰러졌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더 심각한 척수종양이라는 질병을 앓게 돼서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뭔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어디 시골에 가서 살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별로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저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은 저하고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월든 호숫가에 그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소로처럼 그렇게 사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책을 평생 동안을 막 끼고 살았다고 하면서, 물론 뭐 한 40대부터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숲 속에다가 오두막을 내 손으로 짓고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 노예 감독인 내 처지를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다. 나는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가 우선 가서 오두막을 지을 테니까, 처음에는 뭐 지리산에 가겠다, 영월로 가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구에 조그마한 땅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보여줬더니 여기다가 지으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가서 지을 테니까 당신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천천히 들어와도 된다. 이래서 이 사람이 거기다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소로도 그렇고 리어링 부부도 그렇고 그 현장에 있는 재료를 갖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자연이나 생태계에 적절한 집 짓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요만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땅이 일어나서 집이 된 것처럼 됐어요, 말하자면. 거기 있는 흙만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작은 스머프들이 사는 집 같은 조그마한 집을 지었어요. 그걸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사실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던 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으로서 갖춰야 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것들. 냉장고와 세탁기와 텔레비전 정도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가스레인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집에 대한 생각. 이건 이제 완전히 무시된 집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 없이 6년 살았거든요. 그 골짜기 오두막에서. 근데 아까도 거기 그분들이 그 얘기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자연인이다 프로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온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기는 들어왔어요. 통신도 되고.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여서. 하지만 그 밖에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었어요, 우리한테. 그래도 지금도 우리 둘이서 얘기하는데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2008년에 집 짓고 그로부터 그 6년 동안 오두막에서 살 때 그 시간이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거기 살 때 아침에 오두막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른 아침에 바깥에서 새들이 막 그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자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요. 나는 새들이 그렇게까지 막 난리 치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아침이다. 그래갖고 그 오두막 문을 열고 밖에 나오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한 3년 동안 매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내 처지가 너무 행복해서 믿기지 않아서 막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었어요. 너무 기뻐서. 나는 드디어 여기서 살게 됐다 이러면서 막 기뻐서 막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그 가까운 제 친정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나를 약간 제정신 아닌 미친 사람 취급했었어요. 처음에. 우리 친정어머니는 이 집에 와보시고 막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막 그랬고요.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진짜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그 뒤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남편의 한없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누군가 굉장히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이 불편한 집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거든요. 부양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식구가 항상 그 9명이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5남매. 근데 그 아홉 사람을 그 밥만 해줄래도 이건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 기준으로 하면 거의 식당 운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편리한 어떤 그 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 아궁이에 불 떼고, 아궁이에서 불 떼갖고 그 숯을 꺼내서 화로에다 넣어서 이렇게 그 조리를 하는 그런 때에서부터 시집살이를 하신 건데, 오랫동안 연탄불에다 밥 해 먹고 골로에다 밥 해 먹고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9명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계속 하셨던 건데, 우리는 이제 2사람뿐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맨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스레인지고 뭐고 그런 거 다 없으니까 브루스타에다가 밥 해 먹고, 그 아궁이에 다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렇게 조그마한 양은 냄비 있어요. 자루 달린 양은 냄비. 거기에다가 찌개를,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그 아궁이에, 불땐 아궁이에 넣어서 끓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먹는 그런 식의 생활을 하고, 사실 거기 아궁이에 계속 불도 매일 떼야 되고 하는데 나무도 해와야 되고, 근데 그 모든 일을 제가 했겠습니까? 전부 다 남편이 했어요. 거기서 불편하게 사는 동안 내내 저 사람이 전부 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는 크게 할 거 없어요. 워낙 작아가지고. 그런 나무에다가 불 떼고, 그리고 뭐 그런 모든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우거진 잡목숲이었던 골짜기를 오직 낫 한 자로 들고, 무슨 뭐 전기톱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낫 한 자로 들고 지금과 같은 골짜기로 만들었거든요. 자기 손으로. 그래서 이제 팔이 고장 나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고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어서 오세요. 그 모든 거를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저 사람 고생했다라고 항상 생각하긴 하지만 본인은 그거를 즐거움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새소리에 눈 떠서 밖으로 나가서 막 기뻐 날뛰었던 것처럼, 남편은 야, 오늘도 낫들고 이쪽 골짜기를 이만큼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막 기뻐 날뛰면서 나왔던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쁨, 그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큰 기쁨, 그냥 하루하루 밥해서 먹고 살고, 나무에다 불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야, 내가 미쳤다고 지금 서울에서 3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지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겠어요? 못 살죠. 근데 굉장히 이제 하여튼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둘이서 살았는데, 처음에 얼마 동안은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 일을 하면서 약간씩 돈도 벌고 그랬는데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여기서 정착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1년 무렵부터는 이제 거기 완전히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제 돈이 없죠. 이제 먹고 살 돈이. 그리고 저는 그 빚만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린 돈을 벌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근데 처음에 저는 되게 안이하게 생각했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진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차차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제 둘이서 막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 길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자립을 하려면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블로그 운영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결국 그거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 기르지 않는 농부라는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남편하고 같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제 일상만 기록하는 블로그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블로그가 우리를 먹여 살렸거든요. 뭐든지 거기다가 올리고서 다 팔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물건은 우린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냥 그 풀을 팔았어요. 야생초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풀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풀 자체도 팔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효소 담아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골짜기에 소나무를,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솔잎을 따서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라는 걸 여기 와서 확실하게 알았는데, 농산물 가격이 형편없잖아요. 제가 이제 장에 가서 그 열무를 한 단 사면 이제 대체로 3,000원 정도에 사는데, 제가 열무를 키워보면 3,000원짜리 장에서 파는 것 같은 열무는 저로서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000원어치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게. 근데 3,000원에 어쨌든 팔거든요. 근데 우리는 야생초를 이렇게 잘라서 팔 때 1kg에 2만 원씩에 팝니다. 훨씬 더 낫죠, 그게. 근데 이제 그거는 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르지 않는 농부에다가 약이 되는 풀 시리즈를 한 100개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야생초는 약이 된다, 이런 효능이 있다 해가지고 약이 되는 풀 포스팅 100개를 미천으로 풀을 파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미천으로 야생초 효소도 팔고, 그리고 솔잎의 효능에 대한 포스팅을 쫙 해서 그걸로 솔잎을 팔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올리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저희는 효소 장사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런데 잘 됐었는데 이제 망했는데, 왜 망했냐면 채널 A인가 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우 싫어하는 이제 그 PD가 나와가지고 효소는 아무 효능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방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냥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거의 이제 망해버렸는데, 잘 될 때, 한참 잘 될 때 저희가 굉장히 비싸게 그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한 것은 비싸게 팔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은 전부 다 강남 사람들이었어요. 내 블로그를 열심히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자기네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지만 그런 거를 동경하는 사람들, 그 시골에서 막 그 사람들은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나는 세상에 자발적 가난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가난이에요. 모든 가난은. 물론 소로는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은 월드노스가에
그 조그만 오두막 지어놓고 2년 2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우리처럼 평생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6년 동안은 가난하게 사는 거에 되게 만족했거든요. 근데 자발적 가난이라는 건 저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건데 포장은 자발적 가난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기르지 않는 농부 운영하면서 거의 자발적 가난으로 계속 제가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강남에서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보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지만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라고 교양 있는 사모님들께서 막 엄청난 호응을 보내주십니다. 그 기르지 않는 농부 사는 거 보면 믿음이 가요, 신뢰가 가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효소를 그렇게 비싼 값에 다 이렇게 사준 건데 그분들은 또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효소가 효능이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이제 우리 이 자발적 가난을 즐기는 기르지 않는 농부는 어떻게 살으라고 갑자기 다 안 사요. 그 미디어의 영향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월든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인디언 얘기가 나와요. 저도 무슨 퓨리족 인디언인가? 그 인디언 얘기를 그 소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인디언이 이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막 엄청 부자로 사는 거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로 사나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계속 일을 맡긴다. 그래서 자기는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인디언이 바구니를 열심히 짭니다. 자기가 아는 좋은 풀을 이제 말려가지고 바구니를 예쁘게 짜요. 나는 내 할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내 바구니를 사주겠지 하면서 사람들한테 바구니 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안 삽니다. 이 인디언이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너네들은 내 바구니를 안 사냐. 그 얘기를 이제 월든에서 소로가 하는데 제가 그때 사람들이 우리 효소를 안 사게 됐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팔아주면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하지만 인디언처럼 불평을 한다고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별의별 과정을 다 거쳤어요. 이 사람은 취업도 한 적이 있고요. 공장 같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막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그때보다는 좀 안정이 됐는데 이 남편이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그 전에도 뭐 이 사람이 목수일도 하고 우리는 카페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뭐 쉼터 같은 거 그런 것도 운영한 적이 있었고요. 그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약간 항상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를 써야 돼 하고 불평을 하면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되게 심심하고 무료한 일이다. 그리고 당신은 연금생활자들이 행복해 보여? 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고 대답해요. 나는 연금생활자들이 부러워요. 얼마나 좋아? 돈 걱정 안 하고 사니까. 그 연금생활자들이 난 부럽긴 한데 우리 언니들 둘 다 교사 출신이고 남동생도 이제 기자로 있다가 퇴직했는데 전부 다 연금생활자죠. 전부 연금 나와요. 저는 없어요. 저는 그냥 국민연금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조금밖에 안 됩니다. 살 수 없는 금액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남편은 그나마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살다가 요즘에 와서 노인 기초연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나이 많다고 나라에서 주는 돈 그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받게 됐는데 그거 다 합쳐도 이제 연금 갖고는 아무래도 못 살죠. 그래서 연금생활자가 부럽다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아니다. 계속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뭔가 노력을 하고 하는 게 결코 나쁜 삶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남편 말이 맞는지 이제 좀 더 살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시골 생활이 주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기뻐 날뛰었던 그 기분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가끔 이렇게 이제 집에 혼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그러다가 창밖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도시 생활할 때 가끔 무슨 휴양림이라든가 산속에 있는 펜션 그런 데 놀러 가면 그런 데서 한 일주일 정도만 푹 쉬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곳에서 뭐 이렇게 완전히 살고 있는 거니까 매일매일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데, 사람들이 진짜로 시골에서 사는 거에 어떤 그 좋은 점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면 되지 뭐 좋은 점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특히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사색이나 성찰이 거의 그 습관화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보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쁜 일이니까, 저는 월든이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끔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소로우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월든 호숫가에 들어가서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도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글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월든에서. 그리고 실제 작가로서 소로우는 세계 문학사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작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당대에는 진짜 좀 뭐랄까 인기 없는 작가였어요. 그 사람이 내 그 서가에 책이 100권이 꽂혀 있는데 99권은 내 책이다, 이렇게 내가 쓴 책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안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좀 가져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다 갖다가 자기 서가에다 쭉 꽂아놨던. 그런데 그 후로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이 월드는 막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만큼 엄청 잘 쓴 책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이 월든 이 개정판 서문에 보니까 이 번역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그 설문조사를 봤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전 세계 도서관이 다 불이 타가지고 딱 책 한 권만 갖고 나올 수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월든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한 독자가 있었다고 한 걸로 봐서 월든이 진짜 좀 대단한 책이긴 하죠. 근데 이제 소로가 얘기하는 시골에, 그러니까 자연에 사는 기쁨 중에서 제가 좀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건 뭐냐면, 그 고독함이 가져다 주는 선물, 그 얘기가 저는 되게 공감이 가거든요. 여기 보면 참으로 감미로운 저녁이다. 이런 때는 온몸이 하나의 감각기관이 되어 신체의 모든 땀구멍으로 기쁨을 빨아들인다.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 속에서 전에 없는 미묘한 해방감에 젖어 한가로이 이리저리 배회한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사람이 아니라 자연하고 사귀는 어떤 감각이라는 거는 되게 특별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자연에서 생활을 해보셨거나 생활하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낮과 밤이 바뀌는 어떤 시간, 소위 매직 아워, 마법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인데, 막 이렇게 뭔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냄새, 뭐
아주 그 미묘한 움직임. 그리고 보통은 처음에는 저는 밤에는 조용하다 이런 그 생각 갖고 있었지만 숲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밤은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뭔가 막 수상한 움직임들이 숲속에서 막 수런수런 하거든요. 어렸을 때도 저는 그런 시골에 산골에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 저는 밤중에 나와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해 가지고 그 부모님들한테 되게 꾸중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 어렸을 때 그 시골은 전기도 없었는데 아주 깜깜했거든요. 정말 막 코비어가도 모를 정도로 깜깜했었거든요. 근데 조그마한데 7, 8살밖에 안 됐는데 깜깜한 밤중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혼났는데,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는 저는 그 밤에 숲속에서 뭔가 이렇게 수런수런수런 하고 하는 게 제가 동화책에서 읽은 무슨 요정들이나 이런 게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산타클로스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뭔가를 숲속에서 알아내려고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돌아다닌 거거든요, 밤에. 근데 이제 와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당연한, 그러니까 주로 이 야생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야생동물들을 비롯해서 벌레들이고 뭐고 이런 애들은 좀 야행성이에요. 밤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굉장히 소란스러운 거고요. 그 특히 이제 고라니를 제가 보면은 되게 어이가 없는데, 낮에 고라니를 보면 참 이쁘게 생겼거든요. 노루나 사슴같이 생겼잖아요. 날씬하고. 근데 밤에 그 꽥꽥거리면서 돌아다닐 때 보면 진짜 되게 황당한 거예요. 와, 이런 소리를 막 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게 웬 술 취한 사람이 저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 했었어요. 진짜로. 그게 설마 고라니가 내는 소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밤중에 굉장히 막 크게 들립니다. 꽥꽥거리는 소리가. 그리고 이제 이게 계절적으로 보면 요즘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새들도 막 엄청나게 우짖고, 벌레들도 엄청나게 소란스럽고, 그리고 그런 고라니들이나 멧돼지들도 그렇게 막 소란스럽거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밤에 가끔 깜깜할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도랑 같은 데로 새파란 게 슉 지나갑니다. 뭐 오솔이나 이런 애들 지나갑니다. 그런 야생동물들의 그런 움직임, 그런 거를 밤에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자연의 일부다, 내가 숲의 일원이다, 이런 거를 밤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로 조용하지만 시끄러운 그런 데서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이렇게 고독해져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이제 요즘은 막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요새 이 남편이 가끔 가다가 요즘 낮에 새들이 너무 우짖어서 막 시끄럽다고 막 화내거든요.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방해가 돼서.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새뿐만 아니라 여름이 깊어질수록 쓰르라미, 매미 막 이런 애들도 막 엄청나게 울어대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보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애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부지런히 하는 건데 그렇게 화내면 안 된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짝짓기 해야 되는 계절이거든요. 그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순환시키는 식물들의 그런 그 일들하고 이제 이 동물이나 벌레들의 일들하고 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이제 얘들은 짝짓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울어대는 거예요. 아니 뻐꾸기가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그렇게 퍽퍽퍽 하면서 막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에서 그렇게 울어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소위 홀딱벗고새라고 하는 사람들이 검은 등 뻐꾸기 있어요.
뻐꾸기는 2박자지만 뻐꾹뻐꾹하지만 검은둥 뻐꾸기는 4박자입니다. 따다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등산객들이 홀딱벚꽃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검은등 뻐꾸기 같은 경우도 밤낮 없이 막 울어대거든요. 걔들도 다 이제 짝짓기 하려고 그러는 거고, 벌레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지금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개구리들도 그렇고요. 다 자기네들 할 일 하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지, 우리가 독서하는데 방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란스러움, 한여름의 소란스러움, 이런 것도 이제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한 고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게 말하자면 증거입니다. 근데 사람들만 유독 이렇게 도시에서, 콘크리트로 발라진 도시에서 살면서 그러한 모든 사실, 우리는 자연의 일부고 생태계의 일원이다라는 모든 사실을 완전히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도 도시에 있을 때는 비 온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식물들에게 필요하고 반가운 일인지 모르고, 또 이제 빗물 튀긴다, 뭐 옷 버린다, 우산 쓰고 다니면 귀찮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를 쳐다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봄에 막 가물다가 비가 한번 오면 식물들이 전부 다 소리 지르는 것처럼 느껴요. 와, 비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 나무나 풀들이 비가 오면 막 만세 부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각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잊어버리고 있던 감각이다. 어쩌면 완전히 모르고 있던 감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시골에 살면 되게 심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심심하지 않니? 제 친구도, 제가 친한 친구, 아주 오랜 거의 5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여기 와서 우리 집을 방문해가지고 오두막에 이렇게 앉아서 나한테 나보고 한 2시간 정도 나하고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걔가 줄곧 하는 얘기는 심심하지 않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사를 하다가 퇴직한 친구인데, 우리 집에 차를 타고 우리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와서 2시간 동안 나랑 얘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보통은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오면 여기 좋다, 응? 여기 경치 좋다 라거나, 이 뒤에도 다 너희 땅이냐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 다 하거든요. 여기 호수도 보인다, 이런 얘기 다 하는데 한 번도 안 해요. 단 한마디도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거나 이런 일도 전혀 없고, 방에 딱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자기 약속 있어 가야 된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어떻게 살지? 저런 데서? 심심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뇌 속에 있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그 내용인데,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작가가 쓴 아메리고,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아메리고잖아요. 아메리고 평전에서 이렇게 제가 읽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상륙했을 때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범선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지를 못했다는 거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무엇을 타고 왔느냐? 저 바다를 뭐를 타고 건너왔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막,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배들이 쫙 그 해변에, 해안가에 이제 정박해 있고, 거기서 막
군복을 입은 이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총을 들고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총만 있으면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인디언들은 한편으로 총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배들을, 함대를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위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고, 다만 계속해서 니네들은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너왔는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막 어떻게 건너왔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제가 읽고서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인디언들하고 똑같은 거죠. 뭐 자기의 이 인식 범위 안에 있는 것들하고 너무 다른 것들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저는 뭐에 처음에 여기 와서 제일 뭐에 홀렸었냐면 아주 조그만 꽃들에 홀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잔디가 막 이렇게 퍼져 있는 풀밭에 아주 조그만 꽃들이, 뭐 하얀 꽃, 보라색 꽃, 뭐 파란 꽃, 막 이런 조그만 노란 꽃, 이런 조그만 꽃들이 별처럼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찍기 시작했죠. 그거를. 너무 작아서 차라리 사진으로 찍어서 봐야 더 잘 보일 정도예요. 아주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찍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내고, 이름을 알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한 2, 3년 동안을 그 작은 꽃에 홀려서 살았거든요. 막 정말 봄만 되면 미친 듯이 그 풀밭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점나도나물이니 벼룩이자리니 뭐 구슬붕이니 뭐 요런 꽃들인데, 막 진짜 사람들은 꽃말이 뭐 이런 거, 봄맞이 이런 거, 개불알 풀꽃 이런 거, 사람들은 그냥 막 밟고 지나갈 뿐 아무 관심도 안 갖는 꽃인데, 저한테는 그 꽃들의 세계가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작은 아씨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가 관찰한 작은 꽃들의 미시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한 세월이 다 가고 심심할 새가 없죠.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 또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항상, 그러니까 걸어 다니지 않고요, 기어 다닙니다. 이렇게 풀밭을 무릎으로 막 기어 다녀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 뭐 새로 발견하려고 그러는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얘네들을 보다 보면 조금 더 큰 것도 보게 되고 뭐 다 보게 되겠죠. 그러면 야생화의 세계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해서 제가 이제 지도를 만들어 가면서 골짜기를 돌아다녔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그 야생화 지도를 만들어 가면서 골짜기를 돌아다녀서 이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지금은 이제 모야모라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색하고 야생식물 도감도 보고 그러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요만한 우리 집 근처에 풀밭에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이제 며칠 만에 알아낸 것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 조그만 풀밭에 있는 이 풀꽃들의 종류가. 그래서 그거를 막 계속 공부를 해가는 와중에 이제 점점 뭐 이렇게 넓혀서 깊은 숲 속에 있는 것들도 보고, 그리고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생태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심할 새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만 이렇게 들면, 알고자 하는 욕망만 가지면 시골 생활은 심심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봄이 되면 막 엄청나게 조바심이 나요. 노루기가 피었을 텐데 노루기가 언제 피지? 복수초는 언제 필까? 꽁해바람꽃은 이제 여기는 춥기 때문에 4월이 돼야 비로소 이제 그런 것들이 피거든요.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쪽에 남도 쪽에서 막 이 꽃 폈다 저 꽃 폈다 하고 사람들이 사진을 막 올립니다. 그 막 조바심이 나서 우린 왜 안 피지? 노룩이 왜 안 피지? 막 하고 계속 그 숲속에 노룩이 피었던 자리에 가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 일종의 이제 감시예요, 감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얘네들이 피어날까봐 막 엄청나게 초조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는 동안 이제 4월이 돼서 모든 꽃들이 막 다 피고, 그다음 5월이 되고, 금낭화가 피고, 막 온 골짜기가 막 냉이꽃으로 하얗게 이제 냉이 군락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뭐랄까, 내 세상이다 막 이런 거죠. 이제부터 뭐 지금 여름에 또 가을에 계속 이제 계절에 따라 피는 꽃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시골은 별로 심심할 새가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농사는 처음부터 아예 엄두를 안 냈었거든요. 워낙 여건이 안 좋고 그 추운 데다가 일조량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아예 농사는 엄두를 안 냈었는데,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 맨 처음 들어와서는 온통 다 갈아엎어가지고 뭐 별거 다 심어봤거든요. 우리도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뭐 콩 심고 들깨 심고 다 심어봤어요. 고추도 심고 안 되더라고요. 기술도 없는 데다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시골에 와서 제가 절실히 깨달은 건 화학비료나 농약이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물론 이 조화로운 삶에서 니어링 부부가 한 것처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꾸준히 그 토양을 좋게 만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우리는 힘도 없고, 무엇보다도 농사도 사실 좋아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편하고 저는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텃밭 농사에 만족하고 있어요. 조그맣게. 우리도 어쨌든 뭐 상추나 고추 이런 걸 심어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자연히 농사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농사라는 게 먹는 거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그리고 농사 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책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탐독을 했는데, 마이클 폴란이 쓴 행복한 밥상이라는 그 책과 웬델베리라고 그 미국의 농부이자 이제 작가인 웬델베리가 쓴 온 삶을 먹다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먹는 것과 농사, 그리고 좋은 것을 먹는 것과 좋은 농사, 이런 거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더라도 그런 그 농업, 농사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 그런 거를 좀 어쨌든 간에 항상 관심을 갖고 보면서 알리거나 이런 작업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웬델베리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농민은 인간의 경제가 자연과 만나는 접점에서 살고 일한다. 이 접점은 보존의 필요성이 가장 명백하고 시급한 장소다. 농민은 농사를 농장에 맞춰 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르도록 하며 자연의 힘과 쓸모를 변치 않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농민은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져야 하는 생태적 적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소위 생태적 적자를 늘리지 않는 농사라는 게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그 농부들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포천에 평화나무 농장이라고 있어요. 그 생명역동농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단순한 유기농을 넘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웬델베리도 그렇고 자기네 농장 내부에서 그 생태계의 순환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런 농법, 그러니까 그런 농법을 통해서 이제 농사를 실현하는 사람들인데,
그 포천의 평화나무 농장은 거기 부인이 그 풀무원 설립자의 딸이에요. 원혜덕 씨라고. 그분이 이제 늘상 올리는 글 같은 걸 보면서 제가 거기를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가고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보러 올 정도로 그런 식의 농사를 정말 그 생태적 농사, 순환, 자연의 순환을 지켜주는 농사, 그런 농사를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다못해 텃밭 가꾸기를 하더라도 그런 에너지의 순환 과정 같은 거를 제대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그맣게라도 농사를 지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도 그런 거를 이제 해보면서 계속 관찰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농사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농사보다도 저는 주로 산나물 뜯는 거를 더 많이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줄곧 일기를 썼는데 이제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몇 년 안 지나서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나물 뜯어 맛있게 밥을 해 먹고 당신은 산밭을 일구러 가네. 훗날 우리가 흙이 된 후에 오늘 먹은 나물에 밥이 되겠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순환. 우리는 이 순환의 일부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먹거든요. 먹는다는 행위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바르게 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르게 먹는 선택을 해야 농사도 좋은 농사가 살아나고, 그리고 흙이 건강해지고, 흙이 건강해지면 이렇게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진다. 그런 생각. 그래서 좀 뭐랄까, 진짜 아무렇게나 먹었었거든요. 저도 도시에서 살 때. 근데 이제는 이 먹는 행위는 그냥 단순하게 먹는 행위가 아니고,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에서, 자연을 포함한 전체적인 세계에서 아주 신경 써서 선택해야 되는 행위구나, 먹는 행위가. 그래서 먹는 행위하고 이 농사, 이거의 그 상관관계를 늘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진짜 참 그런 말이 있다라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야, 진짜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위대하구나. 농사라는 행위는 그 생명, 삶의 모든 것이구나,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라는 거, 그거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농자 천하지 대본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그런 거를 잘 모르거나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록 기르지 않는 농부라고 하고 시골에서 살아도 농사 안 짓고 산다 해도 우리는 그 농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농이건 귀촌이건 할 것 없이 시골에서 살게 되면 그런 농사의 중요성 알고, 그다음에 자연하고 친하게 사귀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자연하고 친하게 사귀는지를 이해하고,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사실은 시골에서 사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 오늘도 제가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